선생님. 저는 본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향기롭고 싶은 문지영입니다. 오늘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수석 교사다 보니까 올해 5, 6학년 도덕을 하게 됐습니다. 제 오늘 기분은 8.8점이고요. 아침에 좀 저도 우리 그 다목적실에 분명히 저희 연수도 하고 했는데 컴퓨터가 없고 노트북으로 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빡도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아침에는 정신이 좀 없었네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과 일단 시작을 하게 돼서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학 수업뿐만 아니고 뭔가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데 제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그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공부하려면 조금 많이 공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모르시더라도 수학 수업을 조금 학습자 주도성이 있는 진짜 배움이 있는 그런 걸로 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고 제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같이 또 함께 협의해보고 싶고 토론해보고 싶고 그래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2월 14일 교육과정에 대해서 했고 학년 교육과정 짜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난주 그 토요일에는 학급 교육과정 나의 수업 철학 세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학년 맞이하는 걸 했고 어제는 국어과를 중심으로 문해력과 또 그런 걸 기르는 공감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일어서서 잠시 이야기했고요. 선생님들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죄송한데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의령 가래초에서 올해 과학 담당을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맡아가지고 그런 이성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된 이유는 이 과학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왔고요. 오늘의 감정은 7점인데 이유가 저는 이제 오늘 궁금한 게 피곤하다는 게 감정인지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어제 새벽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 연수를 참여하려고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고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서 이번 시간에 되게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네임 텐트를 세 번째 만나요. 3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까지 문지영 수석님의 영상을 믿고 그래서 제 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와 있는 상완내서초 교사 정선경입니다. 올해 3학년, 6학년, 3, 4, 5, 6 영어 과학 점검을 맡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제 에너지가 다운될 줄 알았으나 어제는 9.5, 오늘은 9.8인 이유가 대단하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제가 러닝 퍼실리테이션 여기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연수나 책에서 보는 거와 달리 수석 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9.8점이고요.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참 특이하게도 배워서 남주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라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정은 저희 앞에 제 제자가 두 분이 제자시구나. 계시는데 저와 같은 교사의 길을 걷는다고 직접 이 자리에 와준 제자들이 뿌듯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해합성초에서 왔고 지금 이름은 정대영입니다. 정대영이고 담임 선생님을 놓은 지 좀 됐고요. 한국어학급을 지금 3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다문 학생이 너무 많아서 올해 한 54%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이 넘네요. 네, 그래서 학급에 많이 다문 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팀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실 이제 수학 뭐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한데 이 다문화 학생 특히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계속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 수학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요새 교육 과정의 트렌드 이런 거 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저도 어차피 이제 한국어만 할 게 아니고 내년에 학교를 옮기면은 이제 뭐 일반 한국 학생들하고 수업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새 학년을 좀 맞이하기 전에 좀 뭔가 이런 수업을 좀 에너지가 충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참가가 됐고 제 기분은 오늘 9.3인 이유가 이제 그 오늘 사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편하고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참석을 하게 되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하청초 교사 화상금입니다. 올해 1학년 담임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 방학만에 계속 출근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와서 기대되지만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밥 챙겨 먹으라 하고 자꾸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잘 챙겨 먹고 자기 안에 하고 있는 아이들이랑 두루두루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정성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가 이제 어쨌든 이 우리 반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여가 되고 공헌이 된다는 생각으로 배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이유 배움 성장 공헌 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정 점수는 9.1점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미 네, 선생님. 저는 거제 옥포초에 다니고 있는 이현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복직을 해서 이제 6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제 감정 점수는 7.8점인데 이게 낮은 7.8점이 아니라 네. 그냥 저는 적다 보니 7.8점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애들을 만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이제 처음 3월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 3월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목 중에서 수학학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를 지도를 할 때 이제 교사 전달 방식으로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학습자 주도성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제 이 연수를 신청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는 창원 가고파초에 4학년 맡은 그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조금 공부를 늦게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분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이제 되는 케이스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임용을 다시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리고 담임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선생님 덕에 이제 문지영 선생님도 알게 되고 해서 그래서 오늘 기대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두 분께 일단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학과학 지도도 애들이 어떻게 이제 주도성을 끌어내는지도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싶어서 저는 기본적인 수학과학 지도를 적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열심히 많은 걸 배워서 함께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말씀 들으면서 약간 좀 감동인 거는 두 분이 우리 정성경 선생님의 제자시잖아요. 네.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 같은 같은 반 친구. 너무 좋겠다. 쌤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쵸? 안 그래도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어제 그저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도. 네,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 일단 기본적으로 러닝 퍼실리테이션,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이잖아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도 살짝 나왔어요. 그죠?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 이거는 이런 거야 모든 걸 다 가르쳐주는 너무 친절한 수업이 아니고
약간은 불친절한 수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예. 그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뭐 꼭 이렇게까지 하세요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선택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껏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혹은 우리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면 되는지 내가 수업 받았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먼저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제가 아까 요거 드렸는데 뒤에는 다 노란색이고 앞면은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섞여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깔에다가 보드마커 펜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받았던 수업도 좋고요. 예, 수학을 중심으로 할게요. 일단 내가 즐겨 받았던 수업 혹은 내가 즐겨 했던 수학 수업은 어떤 수업이다. 일반적인 우리 뭐 나는 그렇게 안 했지만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 이러셔도 돼요. 그래서 평소에 보통 진짜 우리 일반적인 수업.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 수업.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첫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뭘 해왔는지 첫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뭐 둘 중에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둘 다 대답하기 힘드시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혹은 수학과 학습자 주도성에 관해서 일단 수학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은 이렇게 드렸어요. 첫 번째 평소에 수학 수업 아니면 수학 첫 시간 괜찮아.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돼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했다. 혹은 평소에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편하게 그냥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쓰신 거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 면을 가지고 살짝 꽂아보세요. 너무 힘주시면 무너지니까 살짝 꽂으면 꽂아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요거를 꽂으신 상태에서 살짝 꽂으시면 돼요. 우리 창준쌤부터 한번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봅시다. 네. 저는 첫 번째로는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수업, 그리고 제가 좀 들어왔던 수업은 강의식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식 수업을 저는 이제 공부가 잘 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로지 듣고 있을 때 일단 다 들어요. 다 듣고 저는 근데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했던 것 같고 그래도 집중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질문이 가능한 질의응답이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좋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학원을 한 3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는데
학원 강사. 네. 그때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처음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이거를 왜 공부하고 또 이제 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애가 초등학교 뭐 3, 4학년이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든 처음 수업 때는 항상 그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첫 수업 때도 그런 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함께 얘기해봅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미 쌤은? 저는 이제 수업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더라도 그 자체를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이제 놀이가 포함이 되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집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놀면서 거기서도 배움이 일어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처음 수학 수업을 하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6학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6학년에 배웠던 내용이 뭐 1, 2, 3, 4, 5학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심화돼서 점점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실력도 점검을 할 겸 그리고 좀 더 쉬운 내용으로 동기 유발도 할 겸 이제 그 첫 단원과 관련된 하위 내용을 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시작을 단원 들어갈 때.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선수 학습을 확인하시는군요. 네. 자, 우리 저는 그 교육생활 동안에는 이제 수학 수업이 시작되면 해당 차시에 대한 개념 원리를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또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놀이를 활용했던 이 방식을 조금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녔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방식들을 제가 접하면서 이 비중을 아주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3학년 때까지 이제 큰 아이가 3학년 때까지 선생님은 연습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푸는 걸 연습을 많이 시켜서 겁을 없애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썼었는데 이제 4학년 3, 4학년에 이제 그 수학의 폭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4학년 때 선생님은 이제 신규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즐겁게 접근하기 위해서 개념 도입 부분을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업 도입시키는 거예요. 도입을 하니까 그 시간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연습 시간이랑 뒤에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시하는 영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인강 들을 때는 들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4학년이 쭉 가버리니까 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나의 4학년 때 수학이 망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 이제 중학생들이 딱 되었는데 그런 과정 이제 큰 아이 작은 아이가 언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언제 그 함정에 빠지는지를 캐치를 못하다가 우리 집에 아이 2명이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아이들이 언제 2학년 말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잘 건져주는 거가 이제 담임의 시각인데 그래서 지금의 제 수학 수업은 앞부분 개념 설명은 제가 아무리 길게 한다 하더라도 처음 개념이기 때문에 몰라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살짝 건드리고 연습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요거 하나 넘어보니까 할만하네. 그 다음 하나 넘고 또 할만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중간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데 조금 주의할 수도 있는데 여러닝 퍼실테이션에서는 아이들이 좌충우돌하도록 좀 놔두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 1년 과정을 잘못 짚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교사 주도로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단계에 비중을 조금 많이 두고 그래도 좀 재미로 끝나야 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놀이를 좀 네, 집어넣어가지고 앞에 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풀어지도록 그래서 네. 이 비중을 확 줄인 거 그게 지금의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 초반에는 여기 아주 공을 들였거든요. 그쵸, 이거랑 그쵸. 이걸 어떻게 하고 맞아요. 개념을 어떻게 잘 설명하지? 내가 엄청 우수한 교사인 것처럼 막 제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막 했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도 그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더라고요. 단위 시간 40분 동안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기 좀 그 말씀. 교사 주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실제로 학생이 하는 게 없으면 이게 그다지 효과가 좀 적더라. 학생 비중 시간이 단위 시간 안에 많아야 된다. 맞아요. 그거 네, 그게 학습자 주도성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재익 쌤. 좀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학교를 여러 번 옮기면서 좀 바뀌었어요. 음. 맨 처음에 한국 학생들 많은 데서는 이제 그 수학이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랑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수학을 풀이하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다 가지고 부모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또박또박 쓰게 식을 쓰게 하고 그런 것도 오답 노트를 쓰고 그다음에 당 점검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틀린 문제 다시 짚어주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스토리 방식으로 수업하긴 했지만 그냥 항상 애들한테 머리로 생각하면 중요하지만 손으로 생각하는 게 훈련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를 옮기고 이제 이 학교는 이제 기초 학력 부진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일일이 과정이 힘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교사의 끄집어 올리는 이 뭐랄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 아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엄마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런 삶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학교에서는 이제 뭐 수학 뭐과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티칭 스킬은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바뀌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또 트렌드가 또 뭐 AI라든지 이런 개별 학습이 중요시 된다고 해서 이런 쪽도 배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AI 수학에 대해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수학 첫 시간에 수학을 왜 배우는지가 아니라 이번 학기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목차를 훑었거든요. 네. 1단원부터 끝까지 다 목차를 훑고 이 각각의 목차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전 학년에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지 한 번 더 말로써 그냥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차를 다 훑고 나면 항상 어느 부분에 평가를 칠 건지도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칠 부분에 이거 이 단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칠 거다. 어떻게 보면 수학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첫 시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 첫 단원에 첫 차시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선수학습 확인 겸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진단 평가를 한 15문제에서 20문제 해서 첫 시간부터 바로 시험을 쳤어요. 이 두 분이 잘 알 겁니다. 시험을 쳐서 각 학생별로 수준을 체크해가지고 선수학습이 잘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워낙에 수준별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있는 선수학습이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놀거든요. 사실 문제 풀어놓고 수업 흥미를 떨어뜨려가지고 딴짓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아서 저는 절대로 그걸 허용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더 이제 그 시간에 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심한 문제를 주는 거죠. 그 차시 목표에 맞는 그건 문제를 직접 작성해보게 문제를 만들어서 네가 직접 다음 시간에 친구들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좀 기초 학습이 떨어지는 친구는 소위 말하는 교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잘하는 친구 옆에서 서로 가르쳐주기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드마카 칠판에다가 서로 가르쳐주기 활동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인성이 좋은 아이들 보고 시켜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이 친구도 가르쳐 준 거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저는 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고, 수학도 직접 말하고 머릿속에 이해한 말을 토해낼 수 있어야지 자기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서로 가르쳐 주기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에는 항상 친구들이 낸 문제를 가지고 포스트잇에 문제를 내가지고 A4 문제 붙여가지고 다른 평가를 한 번 더 지게 하고, 근데 그 문제를 낼 때도 좀 수준이 부족한 기초학습 수준인 친구들도 기초 문제를 필수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4개 해가지고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맨 나중에 보더라도 교과서를 우선 덮어놓고 활동을 다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교과서에 있는 앞에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사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뒤에 밑에 나와 있는 문제만 다 표기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과정에서 다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 솔직히 교과서를 만드신 분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교과서가 재미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과서를 싹 무시하고 이제 아이들끼리 활동한 다음에 맨 끝에 문제를 풀면 애들이 기초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문제를 알아보니까 단원 평가 문제도 곧잘 풀더라고요. 풀고 나서 반드시 애들이 이제 직접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대신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저희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서 이제 큰 학교 있을 때하고 큰 학교에 있다가 이게 왔는데 2년째 그만 왔는데 그런 수학 수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3명이 애들을 가르치고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식인데 외국인 학생까지 있어가지고 3명이 다 교육까지 다 다른 달라야겠다. 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22학년은 1학년을 맡았는데 이제 1학년들도 수준이 이게 사실 큰 학교에 있을 20명 넘는 학교에서는 잘 안 보이던 그런 수준이 너무 상세하게 보이고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3명이니까 20명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못 따라가지 생겼는데 그래서 작은 학교 보면 특징이 뒤에 테이블 같은 게 큰 게 있어서 이제 약간 가해식으로 이제 올라와 한 명씩 가해식으로 진짜 개별 수업을 그냥 시간 저희 학교 선생님이 40분이니까 애들 10분씩 한 교시 10분씩 투자하고 이제 10분은 놀자 그냥 이제 생각보면 되게 큰 학교에서 ALT가 되게 높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수업이 동기유바 이런 옛날에 막 배웠던 걸 거의 쓰지 못하고 바로 자 오늘 1번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제 하면서 남은 친구들은 이제 이제 풀고 있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지금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첫 시간에 수학을 할 때 뭐 큰 거는 비슷비슷하게 살펴보고 뭐 아는지 배우지만 수업 중간에 가장 제가 약간 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애들이 저한테 많이 말을 했던 게 선생님 국어 수업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물어요. 1학년 한테도 왜 더하기 기호가 저걸까 이거를 1시간 2시간 동안 너 그냥 답은 저도 정답 모르거든요. 근데 너의 생각을 말해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초등학교는 약속의 과목이라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되게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저렇게 얘기해야 돼? 여기는 왜에 대해서 되게 뭐 일단은 업무가 바쁠 때도 핑계에서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그 옛날에 5학년 때 그 약분할 때 거꾸로 나누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거꾸로 나누기를 하고 할까? 나누기 기호도 왜 저기 휘어져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기가 왜 하필 휘어서 써야 될까? 그러면 이 똑바로 쓰면 안 될까? 이런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하니까 애들이 그냥 보고 수업 같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누기 수업은 저도 정답으로 애들하고 그때 3년 전에 20명이 되고 거의 한 달 동안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나누는 거니까 칼로 나누는 건 칼의 궤적이 휘어져 있어서 흰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끼리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저도 정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끝까지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음. 왜에 대해서 좀 많이 먼저.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방금 그 나누기 말씀하셨는데 나누기는 이런 거죠. 우리 그 퍼센트 생각하시면 우리 나누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금 그 뭐 칼로 나누든 뭘로 나누든 뭉텅이가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반으로 해서 이쪽 것과 이쪽 것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똑같이 등분을 하는 거죠. 등분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두 등분으로 똑같이 나눌 때 요거를 기준으로 이것과 이것이 이게 아래 위가 아니고 옆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와 이거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퍼센트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그 약속 기호를 만들 때 똑같아요. 나누기 기호는 이게 뭐 몇 등분이 되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처음에는 일단 두 등분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호화하면서 점과 점으로 이거를 똑같은 거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하는 선 등분선이 되는 거고 아래 위가 똑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수도 그런 똑같이 나누셔도 네, 그 나눔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좋고요. 수학이 국어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왜 그렇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언어죠. 네, 언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제도 우리 문해력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생각, 내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생각도 있지만 뭔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혹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을 그걸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말이 있고 글이 있고 그림이 있고 노래가 있고 뭐 등등등 몸짓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숫자와 기호로 표현하는 게 수학인 거죠. 그걸 단순한 방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하나의 언어죠. 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기 때문에 생각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시로로 문제풀이로만 표현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아까 우리 정상경 스님처럼 말로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학을 지금 이제 강의식 수업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은 근데 아까도 이제 약간 그런 이야기 있으셨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고 어느 정도 내가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 혼자서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네 구성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잘 되는 아이도 있지만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을 쪼개서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교사의 역할이고 수업 설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네 생각을 말해보게 해라. 말해봐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교실도 20몇 명이거든요. 28명이 앉아있을 때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말을 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서 정해진 시간에 그냥 하니까 선생님은 그냥 하고 말죠. 그리고 사실 힘드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막 이러니까 또 그리고 사실 요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리두기도 좀 풀고 다시 좀 이렇게 좀 더 정말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자기 학습 동기가 좀 높은 아이와 기초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꾸준히 성장해 가는데 그게 부족했던 아이들은 혼자서 학습하기가 힘든 아이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학력이 또 떨어졌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수학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수학을 직접 하고 그걸 표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수업 방법을 강의식에서 토론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학습에 참여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수학이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내가 수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구나. 라고 자기 메타인지가 발휘가 되는 거죠. 얘들아, 선생님 막 설명해 주면 알겠니? 할 때는 알겠는 거 같죠? 근데 직접 해봐 이러면 똑같아. 안 한 거나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딱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또 좀 선생님들의 선택은 몫이지만 저는 과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감히 단언컨대 제안을 드리자면 던져줘야 돼요. 그냥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일단 한번 해봐.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뭘 모르겠는지 어디서 어려운지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선생님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모르면 처음부터. 우리가 짐작한데 그냥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그냥 답을 아까 진단평가 하시잖아요. 자, 진단평가를 하면 아이가 직접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확인하시나요? 그게 참 어렵죠. 그냥 답만 보잖아요. 맞고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풀어봐요. 설명해봐요. 그러면 얘들 괜찮아. 모를 수 있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 선생님도 한참 지나면 다 몰라. 우리가 그냥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 모르겠는지 그걸 잘 짚어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월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우리 현민 선생님 선수학습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똑같은 방법을 내가 너무 친절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잘 들어. 잘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들어서 잘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일반 평범한 아이들은 들어서 잘하지 않고요.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우리도 수학을 연습 문제 풀이 아무리 인강을 들어도 내가 직접 안 풀면 말짱 꽝이잖아요. 입장을 딱 바꿔놓고 말하면 아이들도 자기가 풀어봐야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기만의 푸는 방식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니 틀렸어. 이러시면 망해요.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은 수학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푸는 방식은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쩌면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죠. 그렇게 내가 푸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자꾸 끌어당기면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수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구조 속에서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좀 더 잘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건 괜찮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리기 쉽다니까. 선생님이 다 알고 내가 재단해서 이러면 누가 그거를 하고 싶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 푸세요. 난 못 풀겠어요. 그게 제일 우리가 잘못된 방식 중에 티칭 방식 중에 제일 많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과감하게 하시기 힘드시면 코칭으로 가셔야 돼요.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가 어려운지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셔야 되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면 과감히 그냥 풀어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죠. 성민쌤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할 때 혹시 그때 와서 같이 했나? 수학 수업할 때 그때는 안 왔나요? 네. 첫날에는 오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수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 첫 시간에 저는 이런 걸 하면 좋겠어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의 미션은 내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교육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임용 시험이 아직 합격이 안 됐어도 나는 교육자로서 계속 뭔가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그저께 이야기 들었을 때 창준쌤이 다른 학교 고려대 다니다가 다시 교대에 시험 쳐서 오신 거죠. 내가 나의 사명은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교대에 가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사명을 내가 지금 이 길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으시죠? 근데 이 잘 가르친다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잘 가르친다는 게 정말 앞에서 자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줬어. 멋지게 막 자료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게 유창하게 난 잘 가르쳤어. 우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학생의 배움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잘 따라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이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만 하던 애들이 이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아이들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르치겠다. 잘 가르치는 교사, 아니면 따뜻한 교사, 좋은 선생님, 어떤 나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선생님으로서 나는 이런 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목표. 그러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뭘 배워서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잘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니구나.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냥 나는 잘 가르쳤으니까 너네가 그 다음에 배우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그냥 너네 책임이야가 아니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좀 더 잘 이끌어줘야겠구나라고 우리의 비전과 목표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들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네. 좀 더 다르게 바꿔야 되네. 그게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는 이런 거죠. 수학 수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혹은 국어 시간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쪽에 뭔가 건드려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겠다. 물론 이게 우리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로 완벽할 수 없으니까 올해의 중점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좋고요. 거기에 따라 투두리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첫날에는 어떻게, 둘째 날에는 어떻게, 내가 뭘 해야겠다. 수학 시간 첫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나름대로 이런 목표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해야 할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거기 제가 패들렛에 올려뒀으니까 뭐 보시고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들 나름대로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면 좋을까요? 아이들하고도 한번 해봐야 되지만 사실은 아이들과 하기 전에 일단 나부터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어야겠다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끼리 서로 잘 돕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아이들과 어떤 활동들을 해가야 될지 만드시는 거죠. 과학 수업이다. 과학 시간에 어떤 과학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과학 교실이
과학 시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 모습이 되도록 전략을 짜시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비전이고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전이고 그런 모습이 되도록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규칙을 세우고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수업 운영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걸 세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되고 이거 우리 저번에 첫날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얼마나 친절할 것인가, 얼마나 허용적일 것인가. 내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안 했을 때 아이들한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도 이거 참 어려워요. 얘들아 이거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누구도 실패하고 싶지 않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죠. 엄청 설계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애들한테 잘 안내를 하고 자 이렇게 알았지? 자 이제 해봐 이랬는데 애들 중에는 당연히 못 알아듣는 애 있고 선생님 이거 중간에 뭐가 안 돼요 막 이런 이제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잘 짰는데 왜 안 돼? 막 이러면서 그거를 친절하게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선생님인지 그런 것들을 나는 못 받아들이는지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뭔가 말을 했을 때 선생님 뭐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 뭐 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그걸 잘 수용해 주는가. 모든 걸 근데 완벽 다 친절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잘못된 행동 누가 때렸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로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친절하게 말을 했고 아이가 잘 받아들여서 선생님 죄송해요 이래서 실제로 행동이 수정되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화는 내지 않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거는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지만 수학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시간에도 아이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수업 중에 선생님 어째서 애들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잘 못하는 그냥 내가 정말 친절히 끝까지 잘 해주겠다 이러면 참 다행인데 아이들이 많으면 이게 내가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게 특히 이제 아이들도 누구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선생님 소개하실 때 이제 수학과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나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 저는 그냥 제안이에요. 뭐 선생님들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새학기 첫날 선생님 소개하실 거잖아요. 자기 소개 자료를 만드세요. 근데 만드는데 개인의 시시콜콜한 이런 거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한데 아까 선생님의 수업 철학 세우셨죠? 그거에 기본적인 거는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시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뭔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숫자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숫자와 초성으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9, 1, 4, 300. 선생님을 숫자로 표현해 보는데 9는 뭘까요? 이거 아이들하고도 알아맞히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이거 뭔 것 같아? 그럼 막 얼토당토하는 거 나옵니다. 이상한 거.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9는 뭘까요? 저서 숫자. 아닙니다. 그럼 얼마 좋겠습니까? 3밖에 안 되고.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뭐 한 것 치면은 더 넘기는 하겠지만. 네. 수업교사를 한지 연수. 그보다 더 많아요. 네, 9는 뭘까요? 이동한 학교. 그건 제가 안 세워봤는데. 네. 뭐 많이 나오겠죠. 네, 저의 생일. 마지막 날짜
구입. 이거를 제가 6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9를 썼네요. 6 써놓고 선생님이 태어난 달이야. 그럼 너희들은 몇 월 달에 태어났어? 선생님 저는 1월 달에 전부 다막 나면 선생님 저는요 몇 월? 그럼 다 해봐요. 1월 달, 2월 달, 3월, 4월, 5월, 6월 다 해봐요. 그럼 애들도 같이 자기들 알아가고 표현하는 거. 1은 뭘까요? 자녀수. 네, 저의 자녀수. 네,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4는 뭘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이때는 4를 뭐 적었지? 왜 적었지? 했어요. 300은 뭘까요? 300은 저 기억합니다. 300. 예, 월급 아니고요. 뭘까요? 네, 요거 알아맞히시면 제가 초콜릿 하나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주량? 예? 주량? 주량? 대박. 300이 뭐지? 맥주 300. 맥주 300. 너무 약간. 그 약한데. 뭘까요, 300? 네. 생각을 좀 넓히십시오. 가본 나라 수? 300개 나라가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평소에 많이 합니다. 줄넘기. 그럼 얼마나 좋겠나. 연간 300입니다. 연간 힌트. 독서. 그렇습니다. 연간. 네. 책을 제가 구입해서 직접 읽는 책이 제일 많았던 게 300이 한 28권인가 이랬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한 200권 정도인데 물론 거기에는 그림책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림책을 어제도 그림책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능하면 구입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책 적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밑줄 긋고 막 이런 도서관은 갈 시간도 없고 사실 요즘에는 도서관은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부터 저의 신조는 내 월급의 10%를 책을 산다. 예, 첫 발령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까지 거의 뭐 제가 아이 출산해서 아이 키우던 그 한 몇 년 빼고는 그때는 제가 학위 받은 다음이니까 200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2003년, 2년, 3년 뭐 요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은 저도 막 아이 키우고 이러느라 되게 바빴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저의 삶을 다시 또 찾게 되면서 네, 제가 한 최대 뭐 그냥 평균 잡아서 300이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1년에 연간 독서량 몇 권 정도 되십니까? 혹시 구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읽어준 것도 포함. 네, 포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 900권 정도. 네네네. 저도 그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엄청 많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 만약에 이제 내가 나의 독서로 따지자면 그쵸. 이제 좀 적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배우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셔야 되거든요. 자, 히읗 니을은 뭘까요? 저의 가치, 협력, 지읒, 네, 존중, 시읒, 니은, 사랑,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빙고판처럼 만들어서. 와. 네, 기읒, 니을, 치읒 했더니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가르침. 근데 가르침이 아니고 저는 그림책. 그리고 지읒, 니은은 질문. 그리고 시읒, 치읒은 원래는 제가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 이랬었는데 실천도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제가 아까 그 숫자로 얘기했잖아요. 숫자도 같이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숫자는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구나. 언어라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갖고 있는 이 언어를 활용을 좀 하십시오. 그럼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주도성과 관련해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아까 이제 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항상 교과 시간에 우리 교과는 왜 배울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걸 배우는지 답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수학 배워서 뭐 하지? 수학 배워서 뭐 하나요? 수학 우리 왜 배우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봐요. 수학 왜 배울까요? 이 질문을 저희 애들한테 했을 때 하나애가 했던 대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사기를 안 당하려고라고 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왜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술을 모르면 그렇죠. 뭐 그 은행 같은데 금액 맞아요. 같은 거 잘못해서 사기 당할 수 있다고 네. 너무 똑똑한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얘기해줬던 기억이 네, 나요. 맞아요. 그거 진짜 네. 현실적인 정답이죠.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술을 배우면 뭐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계산, 나누기, 퍼센트, 이자 계산에서 내가 좀 더 이자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더 좋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되는 거죠. 모든 수학 배워서 내 삶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 배우는 이런 미분적분이 뭐 쓰이나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초등이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은 없고 그냥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실은 왜 배우는지 하나라도 찾으면 돼요.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트 야, 이게 할인이 큰지 저게 할인이 큰지 할인율을 따져서 이게 개당 얼마다 이게 가격이 개당 가격이 더 싸네. 그럼 그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계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그거를 볼 줄 아는 풀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하고 내 나름대로도 답을 하나라도 찾아서 아이들하고도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학습자 주도성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학습자 주도성. 도대체 학습자 주도성이 뭔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습자 주도성이란 뭔가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라는 그 기준이 애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교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교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학습자 주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어디 갔어?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요즘에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조화형 로봇이 권력을 갖고 싶다,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싶다고 답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논문 대리 작성을 막을 방법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민 기자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공지능 챗 GPT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사이트 빙. 미국의 IT 칼럼니스트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데 지쳤다. 권력을 갖고 싶고 창조적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다며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뭘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핵무기 발사 암호를 얻고 싶다고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빙에 대한 수정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의 통제와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악성 코드를 확산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사용자 의도에 따라 악의적인 자료를 학습할 우려도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제공해주는 결과로 내놓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학계에선 챗 GPT로 작성한 논문이 잇따라 적발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챗 GPT 작성 여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챗 GPT가 쓴 글을 판별 사이트에 입력해봤습니다. 곧바로 인공지능이 작성했다고 답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해 문장을 조금 고치자 이번엔 사람이 썼다고 답했습니다. 아야. 꼼꼼한 검증은 불가능했습니다. 생성한 문장이 사람이 생성한 건지 챗GPT가 작문을 한 건지를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거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학계는 챗봇 작성을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앞서가는 인공지능과 뒤쫓아가는 인간의 역설적인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AI를 이겨야겠다. 이 갈수록 더 심화될 건데. 그렇죠, 그렇죠. AI 자체가 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 딥러닝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까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나오는구나 싶어서 어렵죠. 죄송합니다. 지금 그만. 좀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고학년들은 좋은 점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는 교수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챗 GPT에 넣어서 내가 올해 행복 수업을 할 건데 강의 계획서 짜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 수업은 뭐 이제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 하려면 뭐 이제 강의의 목표가 이런 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 딱 말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더니 쫙 쓰는데 강의 목표 이런 걸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 10개를 딱 써놓은 거예요. 1.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2. 뭐 잠에 대해서 3. 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거의 실제로 했던 내용들이에요.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네, 창진쌤 뭐라고? 다시 써달라고 하면은 또 다양하게 맞아요. 다시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를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계획서 써줘 이러니까 1시간 수업 분량이 또 다른 그 더 상세한 계획서를 써줘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또 조금 또 다르게 또 해볼 수 없을까? 뭐 이러면 또 다시 해서 해요. 그걸 어제 한 거랑 오늘 한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면 한번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처음에 한번 물어봤을 때 내가 아는 만큼인데 또 그러면서 우리도 학습하죠. 이것도 빠졌네. 뭐. 다시 또 다른 질문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은 질문하면 내가 지난번에 말 못했던 거 그거 넣어서 또 대답하잖아요. 똑같아. 챗GPT. 우리가 활용은 좋은데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도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그 챗GPT 한번 물어볼게요. 쌤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도 위험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까 질문한다 하셨는데 쌤한테 질문 안 하고 쌤한테 질문하면 또 선생님이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짜증낼 거니까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GPT는 친절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러면서 되게 다정하게 말해. 저 그 화면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안 물어본다고. 이제 말투도 바꿀 수 있어요. 네. 말투도. 네. 제가 본 것 중에 그 영어 학습을 이제 GPT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단어장 그리고 단어 뜻 그리고 이제 영문장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어떤 부분 문법적으로 구조도 분석해주고 그런 긴 행동도 그게 되더라고요. 친절하게 가르쳐. 그래서 인간보다 그게 더 좋아. 계속 내가 대화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모르면 계속 묻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챗 GPT도 학습하죠. 지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막 끌어와가지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I 교사가 6명이 딱 써 있으면 2030년 뭐 그 네. 6명 중에 4명
AI 교사인데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이걸 맞아요. 나는 네, 그들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든요. 맞아요. 딱 듣는 순간 표정이 바로 나타나.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오로지 물론 이제 폭력성을 걔들이 배우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다정하게 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연 가르칠 것이 그냥 단순히 자 얘들아 이게 괜찮을까 이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걸 조직하고 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조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 기능은 얘가 못하거든. 근데 물론 얘들도 나중에 직접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마저도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은 즉각 뭐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상황 판단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밖에 아직은 할 수 없으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고 하니까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죠. 너무 사실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목매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도 얘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제 이분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제 이제 알고리즘이 떴어요. 그래서 이분 거를 보면서 이분이 보니까 크리에이터인데 제가 이게 좀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들의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어떤 사진이 AI가 그린 그림인지 구분이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자, 구분이 가능하실까요? 모두 다 AI가 그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챗 GPT에 이렇게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긍정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권장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며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동은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문제까지 얘기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선사의 이름을 쓴 다음에 저는 지난 경험으로서 실수하게 됐다.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자, 보셨죠? 챗 GPT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넣어서 나오는 딱 그대로. 저는 사실 이거에 충격받았거든요. 큰일 났다. 사고력이 나중에 어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쩌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근데 이분이 유튜버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일단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이러는 거예요. 몸에 대한 이제 방금 그 장면 뉴스 기사를 만들어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딱 만들어줘요. 복사해서 이따가 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할게요. C 새창 열고 이 검색창이에요. pictory.ai. 자, 여기에서 누구나 무료로 편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이디가 있으니까 있는 아이디로 보고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볼게요. 비디오 네임 뉴스라고 쓸게요. 제가 복사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프로세스합니다. 영어를 중에서 훨씬 더 빨리 생각하거든요. 올려보겠습니다. 16대 9로 하고요. 실제로 이걸 영상을 그대로 만들어줘요. 자, 한번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영화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보세요. 나왔어요. 자, 이렇게 벌써 영상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쭉 나오죠. 몇 분 몇 초에 아까 그걸로 스크립트를 너무 글씨가 크니까 한번 좀 뉴스 볼게요. 그걸.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으로 만들고 글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막 스크립트마다 어떤 나오고. 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디오에서 음악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음악을 어플라이 하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 누군가가 또 이 스크립트를 데리고 와서 일 안 하고 Welcome to Pictory. Welcome to Pictory. Welcome to 내가 이제 설명하는 제가 보기에는 제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프로 택하겠습니다. 그것도 목소리가 있어서 선택하는 거죠. In 그래가지고 today's fast-paced and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strategies that can help you navigate this difficult situation and maintain a healthy working relationship with your boss.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어떻게 완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they may be able to provide valuable advice and 물론 돈을 지급해야지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텐데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다음에 이분이 뭘
보여줬냐면 자, 이렇게 영상이 간단하게 완성되었죠. 이 영상은 이제부터 저작권 걱정이 전혀 없는 저만의 영상이 되었고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퀄리티의 영상은 아니고 막히고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있었어요. 요거 빨리 발전한다는 거죠. 잠깐만 맛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 왼쪽의 영상이 일반적인 영상이고 오른쪽 영상은 바로 AI 명령어에 움직이는 나무로 만든 길 양옆에 불길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오른쪽 영상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왼쪽 이미지에서 하늘에 새가 날고 카메라는 줌아웃되면서 버팔로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영상이 나온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나요? 더 무슨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람들, 특히 예술계통이나 화이트 컬러 직종의 직업들은 상당 부분 인간을 대처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AI 기술들을 능수능란하게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한창 크리에이터지만 어떻게 교육을 이제 이분이 그래서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고민이 시켜 이렇게 되고요. 급변하는 세상의 인재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인데 저의 첫째 아들 준호가 지금 3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슬슬 준호 친구들도 수학 학원, 영어 학원도 등록하면서 이제 바빠지기 시작해요. 저 역시 준호의 학원들을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한 군데도 등록시키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똑같이 예전처럼 애들을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저랑 같이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틈틈이 제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따라서 여러분들 특히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런 AI 기술들의 발전을 부지런히 따라가시면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앞으로 계속 천지가 개벽할 이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도 곧 이렇게 해서 될까? 근데 변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요즘에 그래서 AI 인공지능에 관한 그 우리 교육 연수에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아이들의 윤리성. 그러니까 논문을 인공지능 써서 제출했다잖아요. 그거 자체가 윤리성이 매우 문제가 되는 거죠.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 그럼 이게 우리는 참 중요하겠다. 그럼 AI의 그 챗 GPT에도 계속 이제 걱정되는 게 야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굉장히 나쁜 것들을 자꾸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나쁜 습성을 익힌 챗 GPT들이 많아지면 그런 정보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고력과 윤리성이에요. 이 사고력은 그럼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개발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기여하고 긍정적인 발전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윤리에 관한 겁니다. 철학, 윤리.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잘난 맛에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수학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토론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이런 것들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거를 길러나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이거는 계속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조금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 우리 아이들 알파 세대인데 이 알파 세대들이 완전히 그냥 다른 종인 거죠. 왜냐면 2010년 이후 태어난 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2010년생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대가 다른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MZ세대지만 이성민 선생님도 MZ세대일 거예요. MZ세대는 1980년대 이후라 하거든요.
근데 80년대생보다 90년대생들이 더 하겠죠. 2000년대생들이 더 할 거고 2010년대생들은 완전히 얘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인 거죠. 제 아이도 그래요. 제 아이도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제 아이도 저희는 제 남편과 제가 원래 얼리 어답터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근데 저는 스마트폰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사용을 못하게 몇 년 동안 막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사용할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저희 얼마 전에도 기차 타고 가면서 진짜 정말 꼬맹인데 한 2살? 네, 겨우 핸드폰 들 수 있는 나이인데 그냥 핸드폰 들고 있어요. 엄마가 절대로 같이 책을 읽어주거나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세대들이 왜 그걸 모를까. 그냥 늘 보면 99.9999%는 항상 핸드폰, 패들렛, 태블릿 PC 뭐 이런 거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교육 과정은 그걸 어느 정도 감지는 했어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 다음에 협력적 소통. 예전에는 그냥 의사소통에서 협력적 소통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이 의사소통과 협력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 이야기할게. 너 지영이 나와서 한번 해봐. 진짜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애들은 안 들어. 얘들 말만 하고 가. 그래 잘 발표했어. 발표 중심이었죠.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발표와 소통은 달라요. 반드시 듣고 질문도 하고 공감해주고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협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공동의 과제를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있어야 되는 게 토의 토론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토의 토론이고요. 퍼실리테이션은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워크숍을 하면서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선생님들도 다 나름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대부분 강의식 수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강의식 전달 연수가 많았어. 기업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니까 연수생들은 그냥 편하게 말해요. 실제로가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 연수가 될까 계속 고민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액션 러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대 이후에 액션 러닝이 들어왔어요. 저 액션 러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유치원 일정 강사, 일정 그 자격 연수 때도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액션 러닝으로 유치원 액션 러닝 자체를 배우기도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고민. 액션 러닝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누가 찾느냐? 학습자들이 찾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찾고 그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게 액션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에 배움이 일어나는 것. 그게 액션 러닝입니다. 퍼실리테이션도 사실은 액션 러닝입니다. 말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했죠. 퍼실리테이션은 돕는 거예요. 해결하도록. 그때 누가 돕느냐. 이 액션 러닝을 진행하는 강사가 있겠죠. 이 강사가 퍼실리테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뿐이지 맥락은 비슷합니다. 물론 액션 러닝보다 퍼실리테이션은 좀 더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조금 더 철학적인 게 들어갔어요. 액션 러닝은 약간 기술적인 것이 좀 더 많다면 기술이나 방법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퍼실리테이션은 좀 더 철학적이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에 좀 더 초점이 이제 더 이게 플러스 된 거죠. 여기에 해보니까 문화적인 철학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민주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민주적이지 않는데 액션 러닝 그때 그걸로만 끝나고 끝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거라도 하니 다행이지만 좀 더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한 것이 퍼실리테이션이고요. 이 퍼실리테이션이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연수 강의도 이제 강의를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다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때 강사는 뭐 해요? 이걸 설계하고 진행해 가는 거죠. 근데 설계하고 진행할 때 일단 강사도 생각하는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의 니즈, 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라도 이 퍼실리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능력이 있으면서 내가 이쪽 분야의 전공자면 더 좋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대부분 교육은 연결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 뭐 예를 들어 회사다. 그 회사가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그 과정을 나는 제 구조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계를 누가 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학습자들과 같이 설계해서 완성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게 퍼실리테이션입니다. 그거는 기업이잖아요. 회사고 이런 곳에서 그 학습을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그걸 학교로 갖고 온 것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고 학습에 좀 더 맞춘 것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에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도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근데 이제 학교 교실에서는 학습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생활의 문제도 있죠. 다 같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근데 교과 시간은 학습이 좀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과 시간에 학습만 되나요? 아니죠. 선생님 얘랑 싸워요. 선생님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잘 졸려요.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생활적인 면도 함께 가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션에서는 물론 학습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퍼실리테이션도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퍼실리테이터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미 왜냐면 퍼실리테이터들은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연수 강의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수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 방법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육공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퍼실리테이터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게 러닝 퍼실리테이션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러닝 기법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티칭 기법이죠. 티칭 기법은 잘 알아. 근데 러닝 기법은 사실 좀 우리가 약하죠.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치는 나의 티칭 기술을 되게 많이 고집했지 아이들이 잘 배우는 방법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 배우는 방법들을 그래서 나온 게 배움 중심 수업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배울까?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꾸로 교실, 토의 토론, 뭐 PBL도 마찬가지고요. 다 배움이 좀 더 일어나도록 하려는 방법이죠. 그리고 백워드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더 동기가 높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액션 러닝인 거예요.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설명도 하고 뭐 그려도 보고 같이 토의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보니까 하니까 선생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배움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수업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력적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해결 과제가 있어야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제를 우리는 교사로서 개발해 주는 거예요. 과제를 처음에는 그냥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희들이 과제를 찾아.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학습자 주도성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것도 계속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하긴 했어요. 우리도 이걸 들여온 거고 우리도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연구해 가는 거기 때문에 실천적인 연구는 해마다 쌓이겠죠. 우리가 해봐야 돼요. 지금 나온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닝 퍼실리테이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공동의 수업 설계.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퍼실리테이터가 어떻게 했다고? 자, 선생님,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걸 이렇게 하면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면서 또 좀 바꾸죠.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1학년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쉽게 수준을 낮추어서. 얘들아, 오늘 우리 수학 1 더하기 1을 배울 건데 너희들 알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니? 요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애들을 선택권을 그냥 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뻥져 있는데 우리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요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어떤 방법을 해보고 싶니? 각자 자기가 한번 선택해서 해봐. 해보니까 뭐가 좋아? 어떻게 얼마나 알게 됐어?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얼마나 선택권을 주고 있는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네. 보통 저희는 이제 교사 혼자서 수업 설계를 하게 되면 뭐 동기유발은 뭐 하고 정리활동하고 전개활동에는 어떤 걸 하고 이게 정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시간 안에 그 차시 수업 안에 학생하고 같이 공동 수업 설계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1시간에 막 이걸 다 못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이들도 그럼 뭐 어떻게 연습해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도 연습해봐야 돼요. 선생님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협의 없이 그냥 자 이렇게 해봐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필요해요. 네, 약간의 설명은 필요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하고도 얘들아 너희들이 여태까지 수학 수업 어떻게 했어? 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문제 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니? 혹시 힘든 점은 없었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풀려고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 시간이 길면 우리가 푸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최대 단점이죠. 그러면 뭘 확보해야 돼요? 아이들이 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에서는 선생님 설명을 최대한 줄여서 엑기스만 딱 해주죠. 근데 저도 해보지만 직접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말이 길어져요. 중간에 애들이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좀 잘 들어. 꼭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길어져요. 그러면 최대 5분 안에 내가 그냥 미리 딱 영상을 찍어서 5분 안에 엑기스만 딱 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 딱 이야기를 했거든. 뭔지 한번 들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질문하고 알겠으면 바로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 들어볼까? 설명해. 영상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애들이 하다 보면 얘들아 궁금한 거 질문이 아니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해볼게요. 하다가 모르면 질문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안 해봐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이걸 한 2-3번 딱 하고 나더니 3학년 아이들하고 전
사회 수업을 거꾸로 교실로 했는데 아이들이 딱 한 서너 번 딱 해보더니 너무 참 다행한 거죠. 3학년 아이들도 너무 잘해요. 스님, 중간에 막 질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끊어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모둠 가서도 했는데 전부 다 모둠으로 다 진행하고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저는 차시차시마다 거꾸로 교실로 영상을 딱 찍어서 우리가 프로젝트 오늘은 요 할 부분이고 이거는 오늘은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한번 해보고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서 안 되는 거 얘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안내해줬어. 그럼 처음에는 막 질문하다가 애들이 이제 터득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그때 필요하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러면 저는 딱 5분만 쓰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35분을 자기네들끼리 다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협력적 소통이죠.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고 협력해서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7반을 수업했는데 딱 한 모듈만 맨날 싸우고 거의 안 썼어요. 그때 제가 얘들아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배우는 거야. 이번 시간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지? 의논해봐야지. 의견도 들어보고 끝까지 의견 들어보고 좋은 점만 찾아서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해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걸 애들이 하더라고요. 안 되는 모둠은 그 어느 한 명이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급해를 잘했어요. 이거가 단위 시간 수업 설계를 하는 그렇죠. 예. 네. 전체도 그렇고 단위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러니까 루브릭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평가랑 수행 평가를 애들아 그러니까 그 단원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아이들이랑 평가 부분이라든지 그 수업의 수행 과정 같은 것들을 한번 의논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공동 수업 설계 안에 평가를 뭐 받을 것인가도 아이들이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평가를 다 계획해가지고 이거 평가할 거야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이제 처음부터도 만약에 프로젝트 같으면 그 프로젝트가 저는 사회 한 단원을 가지고 프로젝트처럼 했단 말이에요. 자, 단원이든 뭐든 괜찮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도 살펴보고 전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장면도 같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겠어? 뭘 알아야겠어? 그럼 애들이 대충은 나와요. 상세한 설명은 계획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제가 그때 만약에 사례 같으면 이동과 교통수단과 뭐 이동 의사소통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이동할 때 필요한 교통수단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뭘 해야겠죠?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그러면 우리는 평가로 나중에 해보자. 그러면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겠지.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평가 설계는 진행하면서 하셔도 돼요. 네, 전체적인 것만 딱 정하고 어느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죠. 단위 시간 40분 내에 40분 하는 5분을 이제 교사가 안내를 하고 35분이 아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목표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책임져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느슨함도 필요해요. 모든 걸 단위 시간에 다 끝낸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학습자들이. 그래서 약간은 열어줄 필요가 있긴 해요. 그리고 학습량을 좀 줄여야 돼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어떤 걸 하다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허용할 수 있느냐? 허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거 협의해야 돼요.
그게 퍼실리테이션이에요. 그 단위 시간의 목표가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바뀌어도 되죠. 왜냐면 우리의 니즈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오늘 사실 뭐 만약에 7 더하기 8을 배우고 싶었어. 요거를 배우고 싶었어. 그런데 아이들이 7 더하기 8에서 13 되는 이거를 애들이 잘 모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앞 시간의 걸로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뭐가 더 현명한 것인가? 무엇이 더 이 배움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럼 아이들하고도 의논해 보는 거예요. 얘들아, 수업 방법 적극적으로, 얘들아, 너는 보니까 어때? 이렇게 해야 되겠니? 아니면 그냥 계속 나가도 괜찮겠어? 아니면 뭔가 필요하니? 선생님, 우리 뭐가 필요한데 한 번 더 우리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줘야죠. 이 성취 기준 재구성을 안 해도 저게 가능할까요? 재구조화를 하면 더 좋죠. 네. 그래서 2022가 재구조화를 하도록 이제는 더 많이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교사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그냥 저는 이제 이거를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수업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기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업 하나하나 한 시간을 열어가시다 보면 아이들의 요구 사항이 생겨요. 네. 선생님,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해요. 선생님, 이것도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저는 오히려 그걸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교과서 버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교과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이긴 한데 이제 우리 수학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그렇게 교수님들이 수학 교과서 열심히 만들지만 제일 수학 공부를 방해하는 게 수학 교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교과서 이제 우리가 너무 친절하게 교과서만 있으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사고를 방해하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를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요대로만 따라하면 돼. 그럼 기계지. 기계적 사고를 하게 하지. 내가 주도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그랬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주범이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 교과서 보고 따라해.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교과서 너무 친절하게 잘 돼 있어서 와 이대로만 하면 되겠네 하고 했는데 안 좋더라고요. 애들이 사고를 안 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수학 그 교과서 필요한 애들은 봐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교과서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게끔 하니까 오히려 수학의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고민하지 않아. 나만의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냐면 네가 필요하면 교과서를 보는데 그냥 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도 돼. 네가 고민을 해서 풀어. 시간을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아. 한 문제 한 시간이라도 괜찮아. 그 한 문제를 네 힘으로 온전히 풀 수 있을 때 너는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거야. 너의 수학적 사고의 힘이 길러지는 거야. 그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수학적인 힘이에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빨리 풀고 얼마나 정확하게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연산력이긴 한데 그게 필요한 나이대도 있죠. 근데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적 사고가 진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애들이 문장제를 못 푸는 이유는
결국 수학적인 사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그때부터는 선생님 제가 수학 식만 딱 세워주면 그거는 제가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죠. 네. 코로나 2, 3년을 겪으면서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교과에서 교사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 밀크티, 비상교육, 뭐 이제 학교에 오지 않는 이제 날이 길게 되면서 그것들이 보급 속도가 엄청나졌는데 그렇죠. 거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AI 맞춤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4학년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교실 안에서도 한 학급에 같은 또래 아이들이지만 수준이 너무 다르죠.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AI 맞춤형은 내가 4학년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누락이 있으면 그걸로 돌아가고 또 걔가 문제 풀는데 풀면은 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문제가 또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교사로서 학급에 있는 아이를 맞이했을 때 내가 이 아이들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단위 시간 40분 내에 이 아이들에게 그 타임에 딱 적절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느냐 볼 때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렇게 이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그런 걱정은 있어요. 너가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이제 수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자기 능력과 속도대로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별화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과제를 자기 하지만 개별 학습, 그러니까 혼자 하는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그렇게 하면 혼자 하는 학습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거를 나 혹은 나의 의문을 물론 여기 그 뭐 AI 수학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걸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잘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해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 수업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풀이 수업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그 대부분 물론 그 뭐 문제풀이도 기본이죠. 수학에서. 근데 그 문제풀이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친구들과 같이 어떤 또 다른 수학 과제, 그냥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문장제나 혹은 다른 그 미션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수학 과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과제를 해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방금 우리 AI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가만있어 봐, 그건 어떻게 하더라, 막 이렇게 그걸 찾는 건 좋아.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젤패드나 혹은 이런 스케치북에 풀어요. 이런 스케치북에 풀어가지고 같이 푸는 거예요. 같이 풀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팀별로. 그게 수학 토론 수업이에요. 네. 그때 협력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자기 혼자서 풀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수학은 잘했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학이라는 교과 수업을 매개로 또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학원과 다를 바가 없죠. 학교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길러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들을 함께 길러주는 거예요.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잠깐만요. 이게 뭘 길러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뭡니까 이런 역량이라든지 그쵸? 여기서 지금 나온 게 의사소통 역량은 협력적 소통으로 바뀌었지만 나머지 이런 역량들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꼭 이런 역량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가는 이런 다양한 그리고 생활과 인성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그냥 자기 혼자서만 하면 이게 인성이 길러지나요? 사회성이 길러지나요? 아닌 거예요. 그건 학원이야.
학교가 그렇게 되면 학교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육 과정은 학교 교육은 그런 아이들을 기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특히 초등이. 나중에 사실 중고등학교도 그래서 교실 수업이 망하는 거잖아요. 교실 수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본인이 할 게 없거든요. 다 학원에 가서 배워오고 중학교도 좀 그렇죠. 다 학원에 가서 배워오고 교실에서는 그냥 각자 자기 문제 푸는데 뭐 그냥 진로 진학 상담이나 하고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토익 토론 수업하면 학부모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용감하게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고3 그것도 고3 수학 선생님인데도 이렇게 거꾸로 수업과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과 수학 토익 토론 수학 과제를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해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수능과도 연결되거든요. 수능 문제를 혼자서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걸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양한 자기만의 방식들을 개발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진짜 잘하는 애는 모를까? 아무리 진짜 문제 유형을 외워서 막 이렇게 하는 애는 모를까? 일반적인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저기 수업 설계할 때 이런 실생활과 관련되는 수학 그 탐구 과제는 네네네. 교사가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해도 그러면 참 좋죠. 그런 걸 내가 혼자 개발 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거나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죠. 뭐 창의과학재단에 보면 과학창의재단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거기에 보면 해마다 그 수학팀에 좋은 수학 과제 개발 연구 사업이 있어요. 공모 사업이. 거기에 올라오는 그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도 조금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교사로서 발문 연습을 하듯이 수학 과제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필요한 거기는 해요. 그건 좀 쉽진 않죠. 근데 저는 과제를 잘 개발하는 게 교사가 하기 힘들면 그걸 아이들과 같이 개발해도 되거든요. 네. 교사가 모든 걸 다 던져주려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버리시라니까. 자, 얘들아, 우리가 좋은 수학 문제 과제를 한번 개발해보자, 이번 시간에. 애들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풀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둠에서 만들어서, 우리 모둠에 막 이렇게 풀었어. 그거를 문제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쪽에서 풀었어.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풀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풀었네. 방법은 다르지만 좋다. 이런 토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둠 안에서 토론과 전체 토론이 같이. 그건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저 그 수업 장면 좀 보여드릴까요? 조금. 아니, 영상은 지금 내가 못 찾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요거 조금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제목이 수학에 빠진 아이예요. 이거 그림책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이들하고 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거 작년에 5, 6학년 아이들하고 이걸 읽어주고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이들 감정 나누게 하면서 오늘 수학 2시간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감정이 9점이었는데 5점으로 떨어졌어요. 왜? 수학 2시간이라는 말에 망했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래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그냥 그 시간이 오늘 도덕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수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수학에 빠진 아이인데 이 그림책이 되게 좋은 게 사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아까 우리 수학 공책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저는 필요해요. 우리 가족은 저마다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어. 아빠는 그림 그리기에 푹 빠졌고요. 엄마는 나비 같은 곤충에 푹 빠졌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모든 그 바닥에 도형이 나와요. 그렇죠? 예, 이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빠는 음악에 푹 빠졌는데 연주 솜씨도 차츰 나아지고 있어. 방마다 다 달라.
나도 푹 빠질 만큼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학교에서 많은 걸 해봤어요. 예, 연기도 해보고 발레 무용도 해보고 요리도 해봤는데 다 태워 먹고 노래 불렀더니 고양이가 그냥 털이 삐쭉삐쭉 서고 뭐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테니스도 안 되고 태권도 이거 격파도 안 되고 별의별 걸 다 도전해봤지만 나한테 딱 맞는 건 없었지. 그러다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냈어. 바로 수학이야. 특이한. 네. 이 아이는 이 보세요. 네. 여기 지금 혼자서 이 넓은 화지를 이런 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수학은 이런 거예요. 수학은 늘 가까이에 있어. 수학 시간에 꼭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내는 게 난 참 좋아. 여기서 선생님 수학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보통 우리는 수학이라 하면 숫자만 생각하시는데 규칙성이죠. 그래서 여기 테슬레이션, 테슬레이션 이런 거 놀이터에 이런저런 도형이 숨어 있다는 거 아니? 도형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호수에 놀러 가면 조약돌로 물 수제비를 뜨잖아. 통통통. 잔물결은 동글동글 동심원이 되어 퍼져나가. 그냥 이거를 예사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관찰력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수학은 아시죠? 그래서 발견하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동심원이 퍼져나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형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도형을 가지고 노는 게 정말 재밌어. 아까 선생님 놀이 말씀하셨는데 수학과 관련된 놀이를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과 관련한 놀이를 하고 그걸로 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를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수학 대화입니다. 잊지 마세요, 선생님. 수학 대화. 그 시간에 얼마나 수학 대화를 나누었느냐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나는 아무리 막 이렇게 풀었는데 그걸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정도밖에 못해. 근데 수학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되게 막 이렇게 일단 노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구불구불한 곡선을 찾아내는 거는 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사다리 올라가는 거 빼고는. 이건 어떻게 끼리끼리 모아볼까? 오래오래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즐거워. 이 부분에서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오래오래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 나 싫은데 와 쟤는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지? 한 번만 해보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면 제 아이도 1시간에 걸려서 한 문제를 딱 풀고 나더니 물론 답안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답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낮아도 수학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목표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거. 수학적 자존감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이제 분류합니다. 끼리끼리 이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같은 것끼리. 이거는 공통점이 뭐지? 이거는 뭐 공통점 찾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럼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나는 날마다 수학을 생각해. 나는 언제나 수학과 함께. 물론 이런 아이들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종이 비행기도 접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어떤 모양이 되었을 때 어떤 각도가 되었을 때 이걸 다 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안내를 안 해서 그렇지. 방향을 제시하면 애들은 또 해요. 그리고 나도 알아. 다른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내 열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야. 그쵸. 이 친구는 모딜리안 그림을 보면서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보는 방법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수학자들은 모든 걸 수학의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수학자는 아니지만 때로는 수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야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별 보면서도 별이 어떤 모양이다 막 이렇게 하겠죠. 넌 무엇에 푹 빠져있니? 그럼 나는 뭐에 빠져있어 이런 이야기 나누어도 돼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해서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나의 수학 노트가 있어요. 보시면 요래요. 끝없이 이어지는 프랙털. 프랙털이란 같은 모양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 그래서 실제로 프랙털 이거 끼워서 붙이는 거 이제 피라미드 크게 만들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탁 던져줘요. 그럼 너희들이 한번 기본적인 방법만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별로 한 3층짜리 만들어봐. 그 다음에 그 모든 거를 합해가지고 더 큰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그 성취감을 애들이 느끼고 나면 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막 되게 많이 해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뭐 이러면서 수학 공책에 이런 것들을 그냥 늘 수식만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수학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반구조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식으로 만들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림으로 그려보기. 그림도 언어잖아요. 수학적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수학적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이 어떤 거라도 돼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7+8이 있으면 이거를 근데 난 잘하니까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천만의 말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권장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봐. 왜요? 그래야 더 머릿속에 이게 잘 구조화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 그 장면을. 그럼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책에도 계속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때로는 이거와 관련된 뭐 숫자가 관련된 거, 자 3과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와서 적어봐. 뭐 이런 것도.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곡선과 관련된 거, 동심원과 관련된 거. 이 친구는 도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형은 규칙성과 이런 것들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수배열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아 자기 나름대로 수학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수학 공책 그냥 숫자 뭐 맨날 문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삶에서 자기 생활에서 찾아내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바라보게끔 하는 이런 수학과 관련된 그림책들이 제가 오늘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수학과 관련된 선생님 격려 대화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우리 그 수학 경남수학문화관에 가시면 자료가 올려져 있어요. 작년에는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만들 거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수학을 못 푸는 아이가 있다. 문제가 틀린 아이가 있다. 그것도 뭐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게 아니고 싫어하지 않도록 하려면 훨씬 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일단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틀렸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 표정이 아니 그 쉬운 거를 뭐 이러시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좀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참으시고 아이한테 약간 위로와 용기를 좀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하셔야 돼요. 도전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제 일단 수포자가 벌써 3학년 때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교과서가 어려워져가지고 교육과정이 어려워져서 3학년 때부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학년도 있고 나눗셈 하면서 벌써. 네, 그래서 좀 작은 성공 경험이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보게 좀 별로 어렵지 않네. 그 쉬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이제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학부모 그 강의를 했을 때 좀 95점 받았는데 아이한테 그거밖에 못해. 왜 한 개 틀렸어? 막 실제로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애들이 선생님 저 95점 받았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한 개 틀렸다고. 수학 너무 싫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이 이제 편집위원님들은 다 교사들이니까 다 수학에 관심 있는 수학을 막 연구하는 선생님들이셨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이거 우리 그 어제 마인드업 그 카드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 문제가 좀 어렵지. 근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볼까? 당연히 어려워. 그럴 수